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낮과 밤에는 굉장히 좀 기온차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6월이 접어드는데 그렇죠. 6월 그날이 오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한국 전쟁, 네. 6.25 전쟁, 뭐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해에 맞아서 심지어 올해가 70주년이 됐잖아요. 7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특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네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 전쟁 6.25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전에 그 배경이랄지 전쟁이 발발한 어떤 그 원인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있는 에피소드들 또는 그 의의들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주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우리는 또 밀리 매니아니까 전쟁 그 자체만을 보고 한번 쭉 시간대별로 이 전쟁을 음미해보는 되돌아보면서 그런 기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전쟁이 3년 1개월 2일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 중에 사실 이펙트 있는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별로 좀 잘라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특히 어린이들 또 잘하는 분들이 한국 전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런 걸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왜 하필 1950년 6월이냐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 기록에 남북한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군의 전력 이제 그 분석표를 보고 있는데 북한이 당연히 우위이긴 한데 북한도 뭐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뭐 전차가 막 도입된 상황이었고 비행기 조종사들 양성도 이제 막 됐던 시점. 거기다 이제 그 국공내전에서 실전을 겪었던 조선인민군 의용군 부대가 막 들어와서 이제 막 배치됐던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는 당연히 6월 25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6월 25일이긴 한데 왜 그때가 개전 시점으로 잡았을까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의문이라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 이쪽 국내 상황이 좀 안정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 전차가 한 대도 없다 저쪽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을 가졌고 네. 그 당시 또 그런 증언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게 8월 15일 날 해방 그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딱 역산을 해보니까 6월 안에 전쟁을 해야 8월 15일까지 남한 전투를 해방시킨다. 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해석적인 부분이고 각자 분들의 또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좀 네, 보시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당시에 어떤 그 전력이었냐면 38선을 중심으로 웅진반도 쪽에 17연대가 연대. 주둔하고 네. 있었고요. 그리고 파주 이런 개성 이쪽에 1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7사단 유재흥 얘기 많이 나오죠. 네, 현리전투부터 유재흥 장군이 시작해서 사단장으로 그냥 있던 3대 7사단입니다. 국군 패배의 그냥 원흉이라고 불리죠.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리고 7사단 옆에는 엄청나게 잘 싸웠죠. 6사단 네. 청성부대가 있었습니다. 춘천 방면을 방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릉 방면에 8사단 이렇게 네. 있었고요. 이 전방에 연대로 보면 11개 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저쪽은 어땠냐면은 굉장히 밀집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산계돼 있었는데 결국 그 남침을 위해서 상당히 밀집해 있었어요. 이쪽에 뭐 6사단, 뭐 4사단, 3사단, 1사단, 그리고 2사단, 7사단으로 불렸지만 나중에 개명이 됐다. 혹은 원래 12사단이었다.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혹 통일이 돼서 그쪽 사료를 찾아봐야 하는 일이 가서 있어요. 물어봐야 될 일. 아무튼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여단들 경비 여단들이 같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장비로 보면 한 8배 이상 그렇죠. 그리고 병력으로 봐도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게 질적으로도 엄청난 차이인 게 같은 포라고 그래도 북한 쪽은 120mm 곡사포, 뭐 76mm 사단포 같은 비교적 제대로 된 그 포병 장비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군 우리는 M3 105mm 포는 그거 사실 정규포가 아니죠. 경량화된 네. 곡사포라 사거리 공수부대나 그 뭐 연사 속도 같은 데 문제가 산악부대용 있고요. 그 경량포라 6km밖에 안 날아갑니다. 75mm 안 준 거를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무기 체계에 대한 비교들도 한번 나중에 다른 네네.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겠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력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의 주공은 개성 방면과 의정부 방면 네네. 이쪽으로 집중해서 왔습니다. 그 의정부 방면에 포천 의정부 축선이 그렇습니다. 아주 제일 위험했죠. 의정부 방면에 전차 여단, 땅크 여단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네, 그죠? 땅크 여단을 집중 배치했는데 땅크 여단 예하에 3개 대대가 연대가 있었어요. 그 107 연대, 105 연대, 203 연대. 이것들이 계속 축차적으로는 왔지만은 집중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7사단 쪽에 있는 의정부가 무너집니다. 의정부 전선이. 요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유명한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과부적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다고 표현하기에는 네네. 조금은 좀 3일 이나라고 표현하기에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그 북한군 계획대로 했으면요. 26일 날 서울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소련군이 만약 같은 장비와 같은 병력을 소련군 정규군이었으면 아마 26일까지 정말 다 함락됐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전차,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땅크로 불리는 그 전차는 T-34 8호였는데요. 85가 메인이었죠. 네, 그 전차가 242대라고 이제 흔히 알려졌지만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 각 연대별로 40대가 배치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120대가 1차 들어온 겁니다. 그 집중은 뭐 의정부 방면에 집중됐고요. 사실상 7사단이 그걸 다 받아냈는데 그래도 좀 실드를 쳐주자면 거의 3배 이상의 병력을 맞춰서 싸웠거든요. 전체까지 끌고 왔으니까. 다만 아쉬웠던 건 옆에 있는 1사단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40대가 역시 203 연대가 들어왔지만 전차가 들어왔지만 잘 방어한 편이었어요. 방어가 아니라 1사단은 사실상 약간 전진까지였었죠. 그때. 그렇죠. 네. 봉일천 개성 앞으로까지 진출해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그 봉일천으로 이렇게 그 후퇴하면서 그 전선을 갖다 고착화시켰죠. 특히 11연대가 이제 고전을 했지만 12연대나 13연대가 잘 또 버텨줬고 그래가지고 또 양 연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네네. 잘 버텼습니다. 또 추후에 이제 증원군도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텼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의정부 방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죠. 그렇죠. 거기가 그 바로 국군 초기에 최대 실책으로 불리는 축차 투입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의정부 라인이죠. 또. 바로 최병덕 참모총장. 아, 당시 이거 얘기를 참 예. 최병덕. 당시 지방에 얘기를- 있는 연대들을 다 그냥 기차에 실어와가지고 그냥 연대 하나씩 이렇게 갖다 댔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2사단과 3사단, 5사단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5사단과 2사단의 얘기인데 2사단의 연대와 3사단의 연대들을 축차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후방에 있던 10개 연대마저도 사실은 완전히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지방에 준동하는 공비들 토벌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그 분산 산계돼 있었어요. 그나마 모아가지고 이제 올려보냈는데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전부 무너졌죠. 자 이제 옆에 있는 그 춘천대첩으로 유명한 6사단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유명한 얘기는 심지어 군의관도 포를 쏠 수 있게 훈련을 시켜놨다. 유명한 얘기죠. 아하. 라는 얘기. 그다음에 물론 지형적인 요인이고 뭐 전차가 운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약간 이 말씀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잘 싸운 건 그냥 잘 싸운 거였고 사실 무너졌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우리는 일종의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신이거든요. 그 시기에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역사는 이게 그렇죠. 후세에서 당시에 이렇게 막 판단할 게 아니라는 25, 얘기죠. 26일 날 막 네. 정보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고 막 통신은 끊겨져 있고 뭐 여기저기 총소리 나서 막 그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탱크가 나타났다고 어디는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확히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죠. 얘기인데 그런 걸 감안해도 춘천에선 정말 잘 싸웠어요. 정말 잘 싸운 거죠, 그거는. 네. 정말 그러니까- 잘 싸웠죠. 그러니까는 정말. 사전에 방어 계획을 굉장히 잘 짜놓고 그러니까 이제 최병덕 참모총장이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보냈던 거잖아요, 사지로. 근데 춘천 방면에서는 방어선, 적이 어디로 쳐들어오면 어디까지 후퇴해서 반격하고 어디에 화력을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 잘 짜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계획은 미리 짜놔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춘천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 됐던 부분이었죠. 다만 병사들 사기도 상당했던 그때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연대들도 막 여기에서 여기저기로 그렇죠. 그냥 배속이 네네. 바뀌고 그랬어요. 19연대가 원래가 이제 그 수경사 쪽이었는데 갑자기 빼가지고 그 육사단 예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 숙지하고 있는 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계획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고요. 정말 막았습니다. 주공과 조공이 있는데 조공 부대였거든요. 2군단. 북한군 2군단의 조공 부대였는데 그 북한군 2군단의 40%가 괴멸됐어요. 무려 그 예하에 있는 12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단은 거의 60%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괴멸했다고 북한군 봐야죠. 사단장이 경질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승리를 조공했네요. 아니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의정부 방면에서 조금만 더 잘 버텼으면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시점이 6월 28일이 아니라 더 늦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면 7월 초 됐을 수도 예. 있었죠. 늦어질 수 있었죠. 그렇게만 돼도 전체적인 북한의 어떤 전쟁 계획이 엄청나게 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7월 네. 2일 날 1일 날인가요? 2일 날 오산에 스미스 부대가 그렇죠. 도착을 하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본다면 되짚어 본다면 방어를 그때 의정부 방면에서만 방어했어도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만약에 스미스 더 부대가 잘 막아냈을 수 있었죠. 오산이 아니라 한강 방어선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그것만 해도 얘기가 네.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주로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군에 대한 얘기를 주로 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6사단이 철벽같이 망했고 동해안을 지키고 있던 8사단도 굉장히 잘 잘 싸웠습니다. 싸웠죠. 그 부대도 역시 6사단의 16포병대대처럼 18포병대대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M3 그 그렇죠. 사거리가 짧은 네네. 그 포를 가지고도 그 정확한 포격을 했고 정확한 시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적을 괴멸했는데 21연대가 이제 삼척에 있지만 그 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10연대가 충분히 막고 있었어요. 다만 중과부적으로 밀리면서 6사단은 이런 처지에 놓인 거죠. 7사단이 무너져서 의정부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쪽 옆에 있던 8사단이 무너져 가면서 8사단의 후퇴 퇴로를 갖다 열어줘야 되니까 혼자 어쩔 이렇게 수 앞에 없이 남아 있다 후퇴를 하게 보니까 된 겁니다. 예, 전선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조공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바람에 이제 그 애초에 북한군의 전쟁 계획이 이제 한강 이북이나 늦어도 수원선에서는 국군의 주력을 괴멸시키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완전히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군 2군단이 뚫고 6사단을 뚫고 수원으로 와서 포위 섬멸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린 8월 15일 이전에 떨어집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네. 무섭죠.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건 6사단이 육사단이 해낸 지금 거죠. 정말 잘 막아요. 육사단하면 또 그 M1 57mm 전차포 대전차포 가지고 또 대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일 날에는 그 도강하던 북한군을 57mm M1 대전차포 직사로 그냥 강에서 전멸시켰고 맞습니다. 여러분 28일에는 SU-76 세대 넘어오는 걸 그걸로 다 부셨죠 그냥. 그렇죠. S76이야 그걸로 충분히 잡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그 전차가 밀려왔을 때 우린 무조건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아니죠. 특히 육사단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대전차 전과를 그렇습니다. 올린 예가 있습니다. 17년대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17년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웅진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전차 3개를 격파했고요.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 적의 6사단하고 이경비연대인가요? 그 경비여단을 상당히 괴롭혔고요. 뭐 온전하게 그 철수까지 예, 잘 해서 웬만한 장비도 다 갖고 나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LSD 싶은 건 실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화령장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화령장 전투 또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연전이 그만큼 중요했는데 그렇죠. 오산의 스미스 부대 24사단의 대대 병력이 와서 그 정도면 방어하겠지 했는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군이 그래도 정비가 돼서 17년대도 그랬고 저 빠져나왔던 1사단도 마찬가지로 지연전에 참여했고 6사단 강력했던 6사단도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벌여서 결국은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지게 된 유지가 되게 되고 예, 만들어진- 우리만의 계기가 된 것이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그때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훈련도가 그래도 이제 뭐 높이 평가받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이런 부대가 언제 가장 눈에 띄냐면 그 후퇴할 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노가 네, 없어진다고 네, 하죠. 노가 없어진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 남베트남군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교육을 유지하다가 후퇴 이럴 때 그냥 명령치가 대열을 못 무너지면은 지키고 그냥 와르르 와르르 없어지는 그냥 거고 도망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얘기인데 부대 하나가 전멸당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패배 의식을 더 많이 심어줘요. 엄청 무섭죠. 근데 국군은 그렇게 거의 편제가 무너질 정도로 주력이 그 괴멸돼 있는 상황에서 후퇴하고 나서도 사실 어떻게든 재직결을 계속했어요. 재직결해서 계속 싸워서 지연전 펼치고 해서 사실 낙동강 전선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때 사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총 버리고 헬멧 벗어 던지고 그냥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막아섰다는 거는 정말 어떤 표현으로도 그 부족함이 없는 감투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사단 출신이신 김명훈 PD님 계시지만 그 1사단이 그 한강을 건널 때 네. 뭐 갑자기 무너지고 다리가 다 끊기는 바람에 장비를 다 그 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너오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와야 됐구나 1사단도 싶었는데 335만 모여드는데 거의 완편에 가깝게 됐어요. 이것이 엄청난 힘이죠. 나라를 그렇죠. 지키겠다는 힘. 그리고 시흥지구 전투에서 자녀 1사단과 자녀 7사단의 그 자녀 병력 그리고 축차로 와가지고 괴멸됐지만 2사단 5사단의 병력들이 모여져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갖춰지잖아요. 그때도 유명하죠. 이제 메가더가 와서 네네. 어느 한 병사한테 직접 시찰했었죠 그때. 예,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느꼈다는 거죠. 아, 이 나라는 지킬 수 있다. 왜? 이 나라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저 일개 병사한테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연출이 아니거든요. 참 고개가 숙여지는 바입니다. 그 어느 장군들도 좀 있었지만 그 당시 장군 할 것 없이 정말 30대 초반에 일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군은 사단 그 훈련까지 완전히 다 그쵸. 마쳤는데 한국은 우리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죠. 이제 대대 훈련을 이제 막 마쳤거든요. 그렇죠. 신생 그 군대가 이만큼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그 병력들 이게 무장은 잘 모르겠지만 뭐 M1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났겠지만 그 북한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선의용군 부대는 국국내전이랑 그 이전에 항일 전쟁에서 몇 년 동안 실전을 뛰었던 부대였어요. 그렇죠. 중국 대륙을 누비면서 이 부대가 나중에 한 전체 병력의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3분의 1까지 차지했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국공내전이 끝나면서 이제 바로 들어와서 단대호만 바꿔서 바로 그 부대가 내려왔던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네. 그 4사단하고 그죠. 6사단이죠. 적 4사단, 6사단들이 그런데 아무튼 낙동강 전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 그 미 24사단이 그 스미스 대전을 부대가 왔음에도 뭐 스미스 네. 부대는 당연히 한나절도 못 버텼죠. 괴멸이 됐고요. 네. 너무 우습게 본 건가요? 우습게 좀 봤죠. 우습게 많이 네, 봤죠. 많이 우습게 봤죠. 그러나 그들의 그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라도 뜨거워해서 네네. 이제 24사단 주력이 오면서 대전을 이제 방어하려고 제대로 좀 했습니다만은 막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딘 소장도 잡혀가고 포로가고. 결국 네. 24사단도 24사단도 하여간 오래 못 버틴 게 대전이 네. 함락당합니다. 함락당하면서 워커 장군, 네, 워커 장군이 팔군 이제 사령관이죠. 구상해낸 게 천혜의 요충지인 낙동강. 낙동강, 남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우리 이 낙동강을 남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아니죠. 참 남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네네. 이 낙동강이 천혜의 요새다.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피게 이게 마지막이다는 각오로 가자. 그래서 남해부터 해서 그 대구 근처까지 140여 킬로를 미군이 담당하고요. 나머지 그 좀 더 좀 깁니다. 150여 킬로를 국군이 담당하는데 그 당시 자랑스러운 국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대구 위쪽 외곽에 있는 1사단 그리고 옆에 6사단, 8사단, 3사단, 수도사단 이렇게 건재했던 5개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때 날짜가 며칠 정도 됐을까요? 이 당시는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낙동강 전선이 구축이 된 게 8월 초입니다. 8월 2일, 5일 요쯤입니다. 예. 유엔에서는 굉장히 인사천리로 북한에는- 한국에 투입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그러네요. 편이죠. 되게 빨리 예. 했죠. 그게 또 운이 좋았던 게 소련이 소련이 그 하필 그때 표결에
불참을 합니다. 불참했나요? 예. 표결에 해서 기권을 해 정확하게는. 회의장에서 깽판을 났으면 조금 복잡했을 텐데 네네. 거부권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근데 물론 저기 그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미군이 전개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일본에 있던 뭐 24사단 일기병이 그냥 바로 그냥 건너오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미공군이 전쟁 다음 날부터 사실상 출격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2사단도 들어와 가지고 그 예비로 있으면서 예비가 참 중요했어요. 미군이 잘 버텨준 게 예비가 2사단이 있어가지고 24단, 25사단을 번갈아 갖고 그리고 또 전통의 1기병사단이 완강히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낙동강이 됐고 무엇보다 낙동강에 그런 위기들이 많았거든요. 8월 공세, 9월 공세로 흔히 알려지는 북한군의 엄청난 공세. 북한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만 미군보다는 뚫으면 그렇죠. 한국군 쪽에 있는 그런 방어선을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게 동양의 메르덩 전투라고 하는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 야. 여러분 밀리매니아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부동 전투는 모르지만 베르덩 전투를 많이 아는. 그러나 왜 동양의 베르덩 전투라고 하겠습니까? 다부동 그만큼 전투의 전사를 피해가 격렬했고 진짜 전투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셔요. 격심했죠. 예. 미국 계획에 의하면 이때 만약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그냥 포기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병력을 전개하거나 방어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럼 이제 망명 정부를 어디다 세울 거냐? 제주도로 보낼 거냐, 일본으로 보낼 제주도도 거냐, 갈 뭐 거냐, 그 일본으로 갈 거냐, 뭐 나 태평양에 피지 섬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이제 저도 그거에 따라서 소설을 구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실 그때 무초 대사가 그 일본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권유했던 그렇죠. 적이 있었죠 그때. 그랬던 정말 한민족의 운명이 어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점이 저는 명량해전이랑 이때라고 보고 아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예. 그 병자호란 때랑 그러니까 그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 어떤 경위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그 전투 지역 가보면은 개발 안 된 데는 금속 탐지 같은 걸로 찾아보면은 군번줄, 탄피 이런 게 간혹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영천이 피탈됐다 다시 수복했다를 반복하고 8월 공세, 9월 공세를 막아내는 국군도 있지만 그 또 한 측면에 우리 학도우영군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도 진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영화도 네. 만들어졌고요. 포화 그랬는데 속으로. 네, 포화 속으로 포항여중 영화가 전투 됐습니다. 유명했죠. 조금 아쉬움이 있는 영화지만 어찌 됐든 어찌됐든. 장사리 전투도 또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네. 우리의 국군과 그 당시 민관이 합동이 돼서 물론 이제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버틴 것이 낙동강 정말, 전선이었고요. 정말 그 그때는 낙동강 방어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2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